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3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 흐름을 보고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3번. 주로 경영자, 종업원 등 외부 이해 관계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사람들을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영자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보고 목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내부입니다. 그다음에 4번.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작성 근거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종업원이 이제 내부 이해 관계자이고, 그다음에 투자자는 채권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죠.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2번. 재무제표 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과 포현 충실성이 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포현 충실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가진다. 맞습니다. 3번.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립적으로 서술된 것이다. 잘못 기재되는데 영향을 줬다면 중립적으로 서술된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4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네. 3번. 다음 중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 선택이 사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2번 개념체계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념 체계가 우선한다. 이 말이 틀렸는데 회계 기준이 우선합니다. 회계 기준이 우선해요. 네. 3번.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4번.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4번. 다음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1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를 수정하는 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나중에 당기손익을 재분류할 수 있고요. 2번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 환산으로 인한 손익 이것도 장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하고요. 3번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이것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합니다. 4번 확정급여 제도의 재책적 요소 이게 이제 아니죠.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이었네요. 5번 다음 중 중간재무 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당일 보고기한 말과 직전 보고기한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당일 중간 보고기간 말과 네, 그 다음에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전파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 포괄손익 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습니다. 3번 자본 변동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습니다. 4번 현금 흐름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구입 이후 상품에 하자가 있어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이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3번 외부 구입 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구입 원가 및 제품 재반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4번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는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는 3일의 재고자산 수불부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 기말 재고자산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자산은 200개이다. 네. 이동평균법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매출이 나올 때마다 단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200개 이고요. 12만원이네요. 그러면 단가가 12만원 나누기 1200 하면은 곱하기 100 그러면은 9만원이겠네요. 매출원가. 네, 그 다음에 6월 8일에 그러면은 저희가 1200개 있었는데 900개 팔렸으니까 300개 남았어요. 그쵸? 300 곱하기 100 하면 3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22,000원. 그 다음에 200개니까 500개네요. 그쵸? 그러면 52,000원 나누기 500 계산하면은 104 그러면 300개 곱하기 104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1200 나옵니다. 네, 그럼 9만원 더하기 31200 계산하면 121,200 나오겠네요. 7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그 매출이 나갈 때마다 이제 매입 단가를 결정해 주는 방법이고요.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에 이제 매입된 거를 다 일괄적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동평균 많이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다음은 여성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3일의 상품 재고 현황이다. 3일은 서민 소재 개발로 상품 재고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3일의 기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일단은 기초에 없죠. 평가 충당금이요. 그래서 단기에만 평가 충당금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장부 수량이 1200개 있고 그다음에 실사 수량이 1000개 그다음에 당이당 순실현 가능가치 이렇게 있는데요. 장부 수량에다 곱하시면 안 되고요. 실사 수량에다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모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감모가 뭐냐면 이제 장부 수량과 실사 수량의 그 차이 나는 개수를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잖아요. 200개를. 그래서 그걸 감모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금액이 원래 4,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1,000원 깎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평가 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000개 곱하기 1000 하면 돼요. 그러면은 100만원이겠네요. 3번입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그러니까 평가는 무조건 기말의 실사 수량 곱하기 이제 순실현 가능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9번. 3일은 X1년 7월 1일 취득원가 100만원의 기계상품 취득금 자산 취득에 따른 보조금으로 X1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보조금 20만원을 수령하였다. 3일은 동기계장치의 예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2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정해법 월상각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3일이 자산 관련 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럼 100만원에 샀는데 20만원에 했으니까 80 장부금액 80인데요 저희 4년이고 20이니까 60 빼기 20 그 다음에 나누기 4 하면요 15만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7월 1일이잖아요 단기의 공간상비는 12분의 6 하셔야 되죠 그럼 75,000원입니다 그럼 저희 장부 금액은 80만원이잖아요. 네, 최저원가 100만원에서 보조금 20만원 뺀 보조금 20만원 뺀 8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80에서 75,000원 빼시면 순장부 금액 나오겠죠. 그럼 70만 5천원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9번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무형가 제품과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산의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가산한다. 맞습니다. 3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감소액은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4번 원칙적으로 당의 자산이 폐기되거나 제거될 때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해서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을 일괄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 아닙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이익 잉여금을 대체하는
이익연금으로, 그러니까 자본 내에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본 내에서 대체가 되고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매달하는 경우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2번.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당해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작은 금액이다. 큰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원가무효 적용 시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11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요. 12번 갈게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600만원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 해당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함. 해당 무형자산은 엑셀년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중요하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다음 개발비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실사인 게 결정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엑셀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돼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다음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무용을 선택하고 있으며 개발비에 대하여 손상의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600만원에다가요 600만원 나누기 5년 하면은 120입니다. 근데 120을 나누기 12 곱하기 3 하셔야 되죠. 그래서 600에서 30 빼면 되니까요 570입니다. 600에서 30 빼셔야 돼요. 그럼 570이죠. 네, 그래서 10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니네요. 그쵸. 네,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엑셀년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했고요. 저희가 물어본 건 엑셀년 말 재무상태표이죠. 그래서 1년 3개월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만원이고 12만원이죠. 30만원이고 120만원이죠. 그럼 150이네요. 그럼 600에다가 150만원 빼면 450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네, 문제 잘 보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2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13번.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 단계가 아니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연건도 원가를 실사인께 측정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측정할 수가 없고요. 무형자산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 단계를 개발을 구분할 수 없다면 연구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좀 더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 다음 중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번.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부동산 맞고요. 2번.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도 투자 부동산 맞습니다. 3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면 재고자산이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15번. 3일은 용산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추적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용산의 주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 아래와 같고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용산 출시 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공정가치로 한다. 1번. 엑셀년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는 10만 1,000원이다. 틀렸습니다. 10만원이죠.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입니다. 2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엑셀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만원 증가이다. 2번이요. 틀렸습니다. 네, 만원 증가하는 건 맞는데 거래원가 1,000원이죠. 그래서 9,000원입니다.
9,000원 증가하셔야 돼요. 2번 틀렸고요. 3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X인형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만원 감소이다. 기타 포괄이익이 아니고요. 단기손익이겠죠. 네, 틀렸습니다. 4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X3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3만원이다. 맞습니다. 9만원과 12만원의 차이 3만원이죠. 네, 그래서 15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6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와 금융자산 매도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2번 원리금 수치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자산으로 하셔야 돼요. 단기손익. 그래서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단기매매 목적 외에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로 최초 인식 시점에 선택한 경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적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6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17번 다음 중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 상품은 지분상품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2번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3번 상환 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4번 상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품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그 금융부채로. 왜냐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부채입니다. 네, 17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18번 3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으면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다음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가장 큰 사치를 답으로 선택한다. 네, X2년 말이죠. X2년 말이고 발행일이 X1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액면금액이 100만원이고 액면이자율이 10%잖아요. 그럼 10만원이죠. 시장이자율은 12%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곱하기 0.7128 0.7178 계산하고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2.4018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100만원 곱하기 0.71178 M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2.40183 M 플러스 MR 계산하면 951963 나와요. 그럼 이게 X1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두 번 삼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951963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 계산하면 982 143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저희가, X2년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막일이 X3년 11월 31일이에요. 그럼 1년치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110만원을 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110만원에 나누기 1.11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982 1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계속 이 방법을 연습하셨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방법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똑같아요. 982 143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8번 정답은 3번이었어요. 19번 다음 중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환사채의 발행 금액에는 전환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2번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부채로 계산한다. 전환권 대가는 자산입니다.
아니 자산이 아니고요. 자본입니다. 자본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의 경우 보장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 맞습니다. 4번 전환사채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 상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당 부채 인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 때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입법 예고된 법률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충당 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거의 확실하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어요. 네, 거의 확실하다면요. 4번 충당부채 화폐의 시간 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21번 다음 중 자본거래가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식배당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 영업이 감소하고 총자본이 불변. 1번이 정답이네요. 네, 2번 주식의 할인 발행 자본금이 증가 맞고요. 이익 영업이 불변 맞고요. 총자본이 감소 틀렸네요. 할인 발행했다면 증가 할인 발행했어도 들어오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자기주식 취득 자본금이 감소 불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익 영업이 불변 맞고요. 총자본이 감소 맞습니다. 그래서 4번 현금 배당 자본금이 불변 맞고요. 이익금이 불변 아니죠. 줬는데 네 감소해야죠. 그 다음에 총자본이 감소 맞습니다. 그래서 21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2번 3일에 12기 자본 항목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X인년 말 결산지 3일의 자본에 대한 보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기억 X인년 1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3일의 자기주식 만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네. 그 다음에 니은 3일은 X일년 초에 토지를 1000 100만원에 취득하였다. 이 토지는 X1년 말에 1020 100만원으로 재평가되었고 X2년 말에는 1100 100만원으로 재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22번 네, X1년 말, 그 다음에 X2년 말. 네, 기억에 800. 기억이 네, 주식 발행 초과금 똑같이 800이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100만원이었는데 10,000 곱하기 5,000원 계산하면요. 만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만주를 한 주당 5,000원에 하면은 5천만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여기가 단위가 100만원이라서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50입니다. 50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50이고요. 그러면은 50이 감소가 됐으니까 네, 150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도 마이너스 50 그래서 150 그럼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네 100만원 취득했고 1020 네 이렇게 하면은 10억 2천만원이네요. 10억 2천만원으로 됐는데 그러면 2천만원에서 80이 증가했잖아요. 그쵸? 80이 증가했으니까 100이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단위가 이상해서 네, 그렇게 말을 이상하겠는데 이해하셨을까 믿습니다. 23번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한 시점에 이행한 수행으로 보아 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다. 틀렸습니다. 그 수행을 완료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수행으로 봐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즉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거래 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처럼 제3자를 대신에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다. 네, 맞습니다. 4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시점과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교소가 유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계약에 있는 금융교소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3번 정답은 1번이었죠. 네, 24번 3일 엑셀런 12월 31일 반품에 6천만원, 원가가 3천만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1년 이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인도 현재 매출액 기준 1천만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3일이 엑셀런 말 재무상표에부 환불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 1천만원이 환불부채로 인식이 되겠죠. 23번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3일은 엑셀런의 계약금액 400억에 사무실용 빌딩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 엑스인형 계약이익은 얼마인가? 단 진행률은 누적 발생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네, 누적 총 계약 원가가 250, 100이네요. 그러면은 0.4. 네, 100 나누기 250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발생 계약 원가 여기 110, 그 다음에 여기 300. 그럼 100 더하기 110 하면 220. 210 나누기 300 하면요, 여기 0.7. 엑셀런에는 40%, 엑스인년은 0.70%까지 네, 매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약 금액이 400억이잖아요. 400 곱하기 0.4 계산하면요. 이때는 160, 그 다음에 400 곱하기 0.7 계산하면 여기 때는 289. 그래서 160이랑 280 빼면은 이제 단계 120억. 120억이고 그때 단계 발생 계약 원가가 110이잖아요. 그쵸? 그럼 120에서 110 빼시면 돼요. 그럼 10억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5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예, 반드시 건설 중인 자산 계약 계산하실 때는 그 진행일부터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25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26번 3일에 엑셀런 1월 1일 용산의 원가 7천만원의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할부 대금은 매년 말 3천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상품 판매 시의 유의자율이 연 5%인 경우 3일 돈 거래와 관련하여 엑셀런의 인식할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그럼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 구하면 돼요. 매출 원가는 7천만원 구해져 있으니까 3천만원에다가 2.7232 계산하시면 됩니다. 2.7232 하면은 81696,000 나오거든요. 81696,000에다가 7천만원 빼시면 매출 총이익 11696,000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6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7번 확정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일의 엑셀런 퇴직급여와 관련된 정보 다음과 같다. 엑셀런의 확정급여 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측정 요소는 얼마인가? 엑셀런 초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초 플러스 마이너스 말. 네, 이렇게 저는 쓰는데요. 6만원. 단기 근무원가 39,000원 플러스에 해당하고요. 이자 원가 6,000원 플러스에 해당하고요. 퇴직급여 지급액 7,000원 마이너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 125,000원. 네, 그럼 더 6만원 더하기 39,000원 더하기 6,000원 빼기 7,000원 빼기 125,000원 계산하시면요. 차이나는 금액 27,000원이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28번 다음 중 주식기준보상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행사 가격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2번 각 기간 중 각 회계 기간에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은 당기말 인식할 누적보상 원가에서 당기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3번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 보상 원가는 후 부여일 이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아닙니다.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 보상 원가는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28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주식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보상 원가를 환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28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9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연도에 평균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한다. 틀렸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평균 세율을
계산하셔서 저기 측정하셔야 합니다. 틀렸고요. 2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기에 따라 유동 및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비유동이에요. 1년이 무조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비유동 자산부채로 분류하게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가치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한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29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0번. 다음은 3일에 엑셀런 법인세 비용 관련 자료이다. 엑셀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기타 세무서 사항은 없으며 기타 기초 시점에 일시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00이었고요. 400이었고요. 접대비 60이요. 접대비 한도초가 60이고 감가상각 한도초가 90이고 그러면 400에다 60에다 90 더하면 550. 그래서 구해줬네요. 과세표준 550이라고. 550 곱하기 25% 하시면 되죠. 그럼 1375000. 이거 기억.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가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한다. 니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일시적 차이는 X2년, X3년, X4년에 걸쳐 30만원씩 소멸하며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은 다음과 같다. 30만원 곱하기 X2년에 소멸될 거는 25%잖아요. 곱하기 0.25 그럼 75,000원.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30% 계산하면 9만원. 9만원 이네요. 그럼 75,000원 더하기 계산하면 여기 25만 5천원 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375000 빼기 25000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120000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1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오류 수정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회계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틀렸는데요.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기간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32번 3일에 엑셀런 당기순이익은 1200이며 우선 배당금은 우선주 배당금 300이다. 그럼 1200에서 300 빼면 900이겠네요. 네. 3일에 엑셀런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18,000주이며 5월 1일에는 자기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다. 3일에 엑셀런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네. 1월 1일에 18,000 5월 1일에 자기주식 3,000주를 취득했다면 유통보통 주식수는 줄어들어요. 그쵸? 그래서 15,000 그래서 18,000원 곱하기 12분의 이게 4개월 치고요. 그쵸? 그러면 15,000원 곱하기 12분의 8이겠네요. 그러면은 18,000원 나누기 12 곱하기 4 n 플러스 15,000원 나누기 12 곱하기 8 n 플러스 m을 하면 16,000원 900이죠? 나누기 16,000 계산하면 562.55 나옵니다. 네, 900 나누기 16,000원이요. 네, 33번 엑셀런 초 3일은 함양에 보통주 40%를 80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한양의 순자산 장부 금액은 200만원으로 공정가치와 동일하였다. 한양의 엑셀런 당기순이익은 30만원이며 기타 보고이익이 10만원이라 할 때 엑셀런 말 3일에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저희 보통주 40%를 80만원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가이익이 10만원. 근데 저희 이거 40%잖아요. 그래서 40 곱하기 0.4 계산하시고요. 16만원이거든요. 여기다 80만원 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96만원 나오네요. 33번 정답은 4번입니다. 30만원, 10만원 곱하기 0.4 그 다음에 플러스 80 하시면 돼요.
네, 33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4번.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회사가 수취하는 배당금 금액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2번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0 이하가 될 경우 지분 전 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한다. 맞습니다. 3번 영어권은 생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염가 매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한 기간의 기타 부가 손익에 포함한다. 염가 매수 차익은 단기손익입니다. 네, 4번이 틀렸죠. 35번. 다음 중 기능통화, 표시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시통화, 기능통화는 반드시 동일한 화폐로 사용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표시통화는 재무제표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서요. 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서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통화를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이다. 맞습니다. 3번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제조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 기능통화 사이에 현물 환율을 매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맞습니다. 4번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이다. 맞습니다. 네, 35번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죠. 36번 다음 중 파생상품 회계의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에서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1번이 맞네요. 2번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에서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 손익 아니고 당기 손익입니다. 3번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외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 손익 아니고 단기 손익입니다. 4번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 위험회피 대상이 채무상품인 경우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은 당해 회계연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 손익 아니고 단기 손익입니다. 네, 그래서 36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7번 다음 중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하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스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분류될 수 있죠. 2번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리스 약성이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시면 안 되겠죠. 네, 37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3번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맞습니다. 4번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37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38번 다음 중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분만큼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 맞고요. 2번 배당금 수입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것도 투자활동 맞습니다. 3번 배당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흐름 배당금 지급은요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투자활동은 아니죠. 네, 4번 이자 수입으로 인한 연금흐름. 네, 그래서 30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네, 39번 다음은 3일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3일의 당기순이익이 500만원이라고 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원 마이너스 당기 상각비 플러스 30만원 매출 채권의 증가 마이너스 재고자산의 감소 플러스 매입 재무의 감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500에다가 빼기 20 플러스 30 빼기 90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계산하시면 470 나옵니다. 그래서 39번 정답은 1번이네요. 40번 3일의 엑셀 연도 포괄손익 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3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엑셀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저는 이럴 때 특이점을 그리는데 부채잖아요. 그래서 초가 여기 있고 말이 여기 있어요. 초가 10만원 25만원
이자 비용이 30만 원이었대요. (30억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간 게요 40이니까 15만 원. 4번입니다. 네, 이 현금이 나간 건데 부채가 감소했잖아요. 그쵸? 현금이 나간 건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을 차반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40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재경관리사 2024년 2회 문제 세무회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세무회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